차가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랐다. 한서연은 새하얀 병원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강남의 화려한 불빛만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고급 VIP 병실의 고요함은 그녀의 신음소리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는 신호는 10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남편 강태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을 터였다. 진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라며 그는 미안한 얼굴로 그녀의 배를 쓰다듬고 비행기에 올랐다. 서연은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미소 지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 정도 내조는 당연한 의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남편의 빈자리는 더욱 시리게 느껴졌다. 바로 그 시각. 강태민은 비행기 안이 아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그의 품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안겨 있었다. 도발적인 붉은색 실크 가운을 걸친 오수진은 그의 가슴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값비싼 와인 향이 짙게 배어나왔다. 태민 씨, 지금쯤 사모님은 아기 낳느라 정신없겠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수진의 농염한 향수 냄새에 취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좋았다. 그 여자 얘기는 꺼내지 마. 오늘은 우리 둘만의 날이잖아. 태민이 나른하게 말했다. 그의 손이 수진의 가운을 서서히 풀어 헤쳤다. 수진은 그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냈다. 그녀에게 한서연은 그저 잠시 자리를 비워준 순진한 사슴일 뿐이었다. 곧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자인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시 병실. 지옥 같은 진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탈진한 몸으로 땀에 흠뻑 젖은 채 간호사가 건네주는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받아 안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그간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존재였다. 친정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눈물을 글썽였다. 고생했다. 우리 딸. 아기가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비록 지금 곁에 없지만 이 아이를 보면 태민도 분명 기뻐할 것이다. 그녀는 어서 빨리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고 싶었다. 간호사가 아이를 잠시 데려가고 서연은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다. 그때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태민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출장 가기 직전 혹시 모를 급한 연락이 올 수 있다며 서연에게 맡기고 간 전화기였다.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서연은 태민의 비서가 보낸 업무 관련 보고이거나 혹은 해외에서 보낸 남편의 안부 문자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잠금을 해제했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가 도발적인 포즈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배경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와 그녀의 안방 침실이었다. 여자가 입고 있는 것은 태민이 가장 좋아하던 자신의 실크 슬립이었다. 그 아래로 메시지 한 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오빠, 나 보고 싶지. 오빠 없는 이 침대는 너무 넓어. 그 낡은 건 버리고 빨리 나한테 돌아와. 메시지 끝에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방금 전 아이를 낳고 느꼈던 환희와 감동은 차가운 배신감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낯이 익었다. 얼마 전 자선 파티에서 태민에게 인사를 건네던 한 신생 화장품 회사 대표의 딸 오수진이었다. 그때 태민은 그녀를 그저 사업상 아는 관계라고 소개했었다. 서연은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서연은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무함과 자기 혐오였다. 자신이 아이를 낳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자신들의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린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때 마침 태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가증스러울 정도로 다정하고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아, 괜찮아. 방금 연락받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 뒤로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명을 억지로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괜찮아요, 태민 씨. 방금 아들 낳았어요. 당신 닮아서 아주 잘생겼어요. 그녀의 침착함에 태민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안도하며 기쁜 목소리를 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내가 돌아가면 2배, 3배로 잘해줄게.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연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아기를 다시 데려왔다.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짓밟은 2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냥 이혼하고 끝내는 시시한 복수는 아닐 것이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서연은 방금 받은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와 외부 저장 장치에 즉시 백업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그녀가 손에 쥔 첫 번째 무기였다.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 한때 현모양처를 꿈꿨던 한 여자는 차가운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전사의 눈빛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병실에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복잡했다. 강태민, 오수진. 그녀는 2사람의 이름을 혀끝으로 되뇌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사랑의 증표가 아닌 반드시 파괴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 그리고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완벽한 복수극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강태민의 방심이었다. 그는 한서연을 그저 배경 좋고 순종적인 아내로만 여겼다. 그녀가 결혼 전까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촉망받던 M&A 전문가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적으로 돌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될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비로소 잠시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서 있었다. 반대편에는 강태민과 오수진이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자신의 첫 번째 말을 움직였다. 그것은 아주 작은 폰이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가 거대한 체스판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한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강태민은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아이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며 행복한 가정을 과시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서연은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연약하고 지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의 연극에 장단을 맞췄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민은 연신 그녀의 기분을 살폈다. 몸은 좀 어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그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서연의 심장을 핥휘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런 반응을 태미는 당연히 출산 후유증이나 산후 우울증 초기 증세로 받아들였다. 그는 오히려 그녀가 이렇게 힘이 없는 편이 다루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사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아기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인 윤 여사는 아이를 받아들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연을 향해서는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쳤다. 몸조리 잘해야 다음 아이도 순조롭게 가질 게 아니냐. 맹한 얼굴로 앉아만 있지 말고 정신 차리거라. 그녀에게 며느리는 그저 대를 잇는 도구에 불과했다. 서연은 모든 비난과 무시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일부러 더 깊은 슬픔에 잠긴 척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산후 우울증에 걸린 가엾은 여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의 슬픔 뒤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방심이었다. 태미는 서연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무너지자 그는 더 자유롭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야근과 주말 출장이 잦아졌고 그의 몸에서는 늘 오수진의 짙은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그는 서연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믿었다. 아니, 눈치챈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라고 단정했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오산이었다. 어느 날 밤, 태민이 또다시 급한 미팅을 핑계로 집을 나섰다. 서연은 그가 떠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이 방으로 가잠든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뒤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태민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진성그룹의 중요한 서류들과 그의 개인 컴퓨터가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곳에 깊은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의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태민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의외의 허술함을 보이곤 했다. 컴퓨터가 부칭되자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USB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월스트리트 시절 알고 지내던 해커에게 거액을 주고 구입한 최첨단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다. 설치는 단 몇 분 만에 끝났다. 이 프로그램은 키보드 입력 기록은 물론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 메신저 대화, 심지어는 웹캠을 통한 원격 감시까지 가능한 괴물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위장되어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도록 설정했다. 이제 강태민이 컴퓨터로 하는 모든 행동은 실시간으로 그녀의 숨겨진 태블릿으로 전송될 것이었다.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그의 개인 노트북과 사무실 컴퓨터에도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목표는 그의 차량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이 출근하기 전 그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운전기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한 뒤 그녀는 태민의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능숙하게 운전석 아래쪽에 손톱만한 크기의 음성인식 녹음기를 부착했다. 배터리는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특정 키워드나 대화가 시작될 때만 녹음을 시작하는 스마트한 장치였다. 며칠 동안 서연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했다. 밤마다 잠든 아이 곁에서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그날 하루 동안 수집된 정보들을 확인했다. 태민과 오수진이 주고받는 역겨운 메시지들, 그들의 은밀한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시체처럼 재미없는 여자라고 비웃었고 아이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라고 표현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대화와 메시지를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하여 암호화된 파일에 저장했다. 감정은 복수의 가장 큰 적이다. 그녀는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며 증거를 쌓아나갔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불륜의 증거를 넘어 두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저열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마터면 모든 것이 들통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서연은 드레스룸에서 태블릿으로 녹음된 파일을 듣고 있었다. 태민과 오수진이 호텔에서 나눈 대화였다. 서연이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생각하겠지. 바보같이. 오수진의 교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갑자기 드레스룸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머리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화면을 전환하여 육아 정보 사이트를 띄웠다. 태민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혼자 여기서 뭐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슬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힘없이 말했다. 아이가 밤에 자꾸 깨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태민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태블릿 화면의 육아 정보를 보고는 이내 의심을 거두었다. 그는 그런 건 유모한테 맡기면 되잖아.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기 옷을 챙겨 나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서연은 긴장으로 굳었던 몸의 힘을 풀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다. 이 사건 이후로 서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수집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불륜의 증거를 넘어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다. 태민의 이메일과 회사 내부 문서를 뒤지면서 그녀는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오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의 투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계약처럼 보였지만 M&A 전문가였던 그녀의 눈에는 허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유리했고 투자금의 규모는 회사의 가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남녀의 밀회가 아니었다. 두 집안 사이에 거대한 비리가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자신의 침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다. 한때 사랑과 행복을 꿈꾸던 여인의 얼굴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에 찬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집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스파이이자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였다. 슬픔의 가면 뒤에서 복수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복수의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한서연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륜의 증거는 강태민에게 사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파고들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며칠을 고심하던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조민준 변호사. 그는 서연이 결혼 전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할 당시 최고의 파트너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비상한 분석 능력을 가진 M&A 전문가로 두 사람은 수많은 빅딜을 성공시키며 명성을 떨쳤다. 그는 서연이 강태민과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재벌가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유일하게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었던 친구이기도 했다.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초조하게 뛰었다. 그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은 이미 자신을 잊었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다행히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는 서연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란 듯했다. 민준 씨, 저 서연이에요. 한서연.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조민주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이내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잘 지내는 거지. 갑자기 연락은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걱정의 기운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서론을 길게 끌지 않았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아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민주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일정을 조정한 뒤 다음 날 오후 인적이 드문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위장했다. 찻집의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조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하게 넘긴 머리,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적인 분위기까지.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재벌가 사모님 생활이 생각보다 힘든가 보네. 그의 말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뼈가 있었다. 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더라고. 그녀의 대답에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은 개인적인 감정을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몰래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것 좀 봐줘. 진성그룹이랑 SJ 코스메틱이라는 회사 사이의 투자 계약서랑 자금 흐름 내역이야. 그녀는 불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남편의 사업을 걱정하는 아내처럼 연기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는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찌푸려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자료를 분석하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서연이 월스트리트 시절에 자주 보았던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이 서려 있었다. 이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야.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을 위한 전형적인 수법인데.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SJ 코스메틱은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진성그룹이 이 회사를 통해 거액의 돈을 빼돌리고 있어. 강태민 이사.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한 듯했다.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아이를 낳던 날 벌어진 남편의 외도, 그리고 오수진이 바로 그 SJ 코스메틱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주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은 몰랐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 내가 도와줄게. 단순히 이혼 소송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저런 인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 뿌리까지 전부 뽑아버려야지. 민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에 가장 든든했던 파트너가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집안에서 강태민의 동향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는 외부에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전문가와 사립탐정을 동원해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의 작업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밤늦은 시간, 서연은 아이를 재우고 자신의 서재에서 민준과 보안 화상 통화를 하며 정보를 교환했다. 서연은 결혼과 함께 잊고 지냈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금 일깨웠다. 그녀의 머리는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재무제표와 해외 법인 등기 서류 속에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일은 그녀에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니었다.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던 냉철한 승부사, 얼음 여왕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강태민의 범죄는 그 규모와 대담함에서 상상을 초월했다. SJ 코스메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었다. 오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이 모든 범죄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핵심적인 공범이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비호 아래 온갖 특혜를 누리며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서연의 복수심은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섰다. 이것은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도 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부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강태민과 오수진, 그리고 그들의 부모까지 이 범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돈으로 세워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민준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찾았어.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 스위스 비밀 계좌야. 계좌주는 강태민과 오수진의 아버지, 오 회장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세상에 어떻게 터뜨릴 것인지,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체스판의 모든 말이 제자리를 잡았다. 이제 왕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다. 강태민이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자 오수진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한서연이 얌전히 물러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강태민이 사준 청담동의 고급 빌라에 살며 그의 카드로 명품을 쇼핑하고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달콤한 미래를 꿈꿨다. 그녀의 조급함과 오만함은 서서히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그리고 특히 한서연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서연의 동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연이 아이 옷을 사기 위해 자주 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 나타나거나 서연이 다니는 산후조리원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시기였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서 오수진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오수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했다. 어머, 사모님 아니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아기 옷 보러 오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눈은 독사처럼 서연을 훑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태민이 얼마 전 선물한 한정판 다이아몬드 시계가 번쩍였다. 서연의 경호원이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서연은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녀는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수진 씨, 여기서 보니 반갑네요. 아버님 사업은 잘 되어 가시죠? 태민 씨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오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서연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최소한 분노에 찬 얼굴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오수진을 마치 철없는 동생을 보는 듯한 혹은 가치 없는 상대를 대하는 듯한 미묘한 동정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오수진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자신이 도발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당한 기분이었다. 분노에 찬 그녀는 더욱 서연을 자극하기로 마음먹었다. 네, 그럼요. 태민 오빠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저희 아빠도 오빠 덕분에 큰 걱정 덜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여자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녀는 오빠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서연을 쏘아붙였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짧은 대답을 남기고 그녀는 경호원들과 함께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오수진은 분해서 입술을 깨물었다. 한서연의 저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녀는 서연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연기하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남편의 외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여자, 혹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녀를 더욱 대담하고 무모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이 만남을 통해 오수진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칭찬과 과시에 약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석었다. 서연은 이 어리석음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민준과 함께 오수진을 위한 맞춤형 덫을 설계했다. 목표는 그녀의 입을 통해 불법 비자금의 존재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며칠 후 진성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갈라 파티가 열렸다.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다. 서연은 출산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우아하고 단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슬픔을 간직한 듯한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의 동정심과 주목을 끌었다. 물론 그 파티에는 오수진도 초대받았다. 오수진은 그날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슴이 깊게 파인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강태민은 공식적으로는 서연의 파트너였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오수진에게 향해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오수진은 계획대로 홀로 테라스에 나가 있는 서연에게 접근했다. 이것은 서연과 민준이 정확히 예측했던 시나리오였다. 사모님, 혼자 계시네요.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수진은 걱정하는 척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수진 씨야말로 오늘 정말 아름답네요. 태민 씨가 좋아하겠어요. 서연이 일부러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며 미끼를 던졌다. 오수진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어머, 아셨어요, 이 목걸이. 오빠가 선물해 준 거예요. 저희 회사랑 진성그룹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난 기념이라면서요. 그녀는 가슴골 사이에 걸린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했다. 서연은 감탄하는 척하며 그녀의 허영심을 더욱 부추겼다. 정말 멋지네요. 계약이 그렇게 잘 됐다니 저도 기뻐요. 사실 전 재무 쪽은 잘 몰라서 태민 씨가 하는 일이 가끔은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 같아서요. 서연의 순진한 아내 연기에 오수진은 완전히 방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연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사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에요. 오빠의 천재적인 금융 전략이죠. 국내에서 처리하면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괜히 남들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케이맨 제도에 있는 저희 쪽 SPC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한 거예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라고요.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비밀을 누설하는 동안 그녀는 서연의 드레스에 달린 작은 브로치가 최첨단 녹음 장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 브로치는 파티장의 소음 속에서도 오수진의 목소리만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었다. 서연은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케이맨 제도요. 그렇게 복잡한 거였군요. 역시 수진 씨는 사업가 집안이라 다르시네요. 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서연의 칭찬에 오수진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녀는 서연의 무지함을 비웃으며 한술 더 떴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냥 아이나 돌보면서 집안 살림이나 하시는 게 어울려요. 복잡한 사업 얘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그 말은 강태민과 오수진이 서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오수진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잠시 동안 홀로 테라스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잠시 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조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확보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멍청하군요. 서연은 문자를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거미줄은 더욱 촘촘해졌고 가장 시끄럽게 울던 파리는 제 발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오수진이 멍청하게 흘린 정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가 언급한 케이맨 제도의 특수목적법인 은 한서연과 조민준의 조사를 위한 명확한 표적이 되었다. 두 사람은 즉시 이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조세피난처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추적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했다. 조민준은 국세청 국제조세과 출신의 유능한 회계사. 백 선생을 서연에게 소개했다. 그는 기업의 역외 탈세와 비자금 추적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다만
성격이 괴팍하고 돈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서연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조민준을 통해 백 선생에게 접촉했다. 첫 만남은 허름한 인쇄소로 위장한 백 선생의 비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백 선생은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서연의 신분을 알고는 처음에는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부자들의 시시한 애정 싸움이나 유산 다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서연이 차분하게 사건의 개요와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브리핑하기 시작하자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서연은 감정적인 호소 대신 철저히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하여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진성그룹과 SJ 코스메틱 간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오수진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연결지어 거대한 금융 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 백 선생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냉철한 전문가였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백 선생은 마침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이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한서연, 조민준, 그리고 백 선생으로 이루어진 비밀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백 선생의 합류로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JNS 홀딩스의 장부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된 자금의 흐름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백 선생의 집요한 추적 앞에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부패의 끈적한 흔적이었다. 비자금의 규모는 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수년에 걸쳐 조성된 금액은 무려 수천억 원에 달했다. 강태민과 오 회장은 이 돈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자금의 대부분은 훨씬 더 추악하고 위험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장부에는 코드명으로만 기록된 인물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이 상납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백 선생은 이 코드명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검찰 고위 간부,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진성그룹은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각종 사업 특혜와 규제 완화를 받아왔던 것이다. 강태민의 분류는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가리기 위한 아주 작은 연막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깊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제 사회 전체를 향한 분노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권력층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상대는 일개 기업가가 아니었다. 국가를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었다. 조민준과 백 선생은 그녀의 안전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서연 씨,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을 자들이에요. 조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만약 이 사실을 덮는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이런 썩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결의에 두 남자도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보안을 최상위 등급으로 격상하고 더욱 은밀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일상은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아내이자 다정한 엄마의 가면을 썼다. 밤이 되면 그녀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는 비밀스러운 전쟁의 사령관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백 선생이 보내오는 보고서를 분석하며
부패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그려나갔다. 그녀의 서재벽 한쪽에는 강태민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관계도가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었다. 관계도의 중심에는 강태민이 있었고, 그로부터 문어발처럼 수많은 선이 뻗어나가 정치인, 법조인, 관료들을 휘감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진성그룹의 검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이었다. 서연은 이 관계도를 보며 깨달았다. 강태민이라는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성벽과 그를 지키는 기사들을 먼저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해졌다. 단순한 폭로가 아닌 이 부패의 사슬을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심판할 유일한 심판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그리고 짓밟힌 정의를 위해 기꺼이 위험한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차갑고도 결연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방대한 비자금의 흐름과 부패의 연결고리를 파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서연과 조민준, 그리고 백 선생이 확보한 것은 대부분 정황 증거이거나 디지털 데이터였다. 법정에서 강태민과 그의 변호인단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 즉 강태민이 직접 서명하거나 결제한 원본 장부와 같은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10년 넘게 강태민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김동철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태민의 모든 일정과 비밀을 관리하는 인물로 그 비밀 장부의 위치를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태민의 충직한 개로 알려져 있었다. 그를 포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김 실장이 강태민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똑똑히 지켜봐왔다. 강태민은 김 실장의 능력을 이용하면서도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하인처럼 부리는 것을 즐겼다. 특히 김 실장의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약점을 쥐고 병원비를 빌미로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고 있었다. 충성심이 아니라 공포와 굴레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다. 서연은 김 실장의 약점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인 그의 딸을 공략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접촉은 위험했다. 그녀는 조민준을 통해 제3자를 이용하여 김 실장에게 익명의 소포를 보냈다. 소포 안에는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그의 딸의 치료에 필수적인 신약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한 친구가. 이 작은 선물은 김 실장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동안 김 실장은 혼란에 빠졌다. 과연 누가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일까? 그는 평생을 강태민에게 착취당하며 살아왔다. 대가 없는 친절은 그에게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쯤 두 번째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당신의 딸이 이런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 문장은 비수처럼 그의 양심에 박혔다. 김 실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딸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민의 온갖 추악한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썩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와 딸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버텨왔다. 익명의 메시지는 그의 위태로운 자기 기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서연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김 실장은 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서연은 그의 동요를 가라앉히며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한적한 성당에서 단둘이 만날 것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교차했다. 다음 날 새벽, 성당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서연은 협박이나 회유 대신 진심으로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실장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압니다. 따님의 일도, 강태민 이사에게 당해온 부당한 대우도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김 실장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듯한 그녀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서연은 그가 감정적으로 무너진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 일부를 보여주며 그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각인시켰다. 이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면 강태민 이사는 실장님을 가장 먼저 버릴 겁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하겠죠. 실장님은 감옥에 가고 남은 가족들은 평생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서연은 이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강태민 이사의 비자금 원본 장부가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실장님과 가족의 안전은 제가 목숨을 걸고 보장하겠습니다. 따님의 평생 치료비는 물론 해외에 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구원이었다. 김 실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굴욕적인 삶과 딸의 고통스러운 얼굴, 그리고 서연이 제시한 미래가 쉴 새 없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악마의 하수인으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 실장은 서연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비자금 원본 장부는 강태민의 사무실에 있는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금고는 태민의 홍채 인식과 특수 암호로만 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암호는 주기적으로 바뀌었지만 김 실장은 그 패턴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며칠 뒤 강태민이 해외 출장을 가는 날짜를 알려주며 그날이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제 서연의 복수 계획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민준, 백 선생과 함께 강태민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장부를 빼낼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며칠 후 출장을 떠나는 강태민을 배웅하며 김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강태민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어깨를 툭 치고 떠났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향하는 김 실장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주군에게 반기를 든 기사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D-Day 밤 12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태민이 해외 출장을 떠난 바로 그날 밤 거대한 진성그룹의 본사 빌딩 주변으로 짙은 어둠이 깔렸다. 한서연의 작전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움직였다. 조민주는 현장 지휘를 맡았고 백 선생은 외부에서 통신과 보안 시스템을 교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의 핵심인 김 실장은 자신의 집에서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강태민의 사무실로 향하는 모든 CCTV와 보안 센서를 단 10분간 무력화시켰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조민준이 이끄는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유령처럼 건물에 침투했다. 그들은 강태민의 사무실 문을 소리 없이 열고 김 실장이 알려준 비밀 금고 앞에 섰다. 홍채 인식 시스템은 김 실장이 미리 빼돌린 데이터로 무력화시켰고 복잡한 암호는 그의 기억력에 의존해 정확하게 입력되었다. 묵직한 금고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는 수십 권에 달하는 검은색 장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팀원들은 장부를 꺼내는 대신 초고속 스캐너를 이용해 모든 페이지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다. 단 한 장의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직후 건물의 보안 시스템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누구도 진성그룹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스캔된 장부 파일을 확인했다. 파일 속에는 강태민의 친필 사인이 담긴 결제 서류,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이 오고 간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현은 정면 공격을 택하지 않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터뜨리면 강태민과 그의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주게 될 것이다. 그녀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먼저 작은 불씨를 던져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첫 번째 단계로 조민주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이자 탐사보도 전문가로 유명한 양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제보 내용은 전체 비자금 내역이 아닌 진성그룹이 SJ 코스메틱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정황 증거 일부였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살짝 보여준 것이다. 특정 냄새를 맡은 양 기자는 끈질기게 진성그룹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한 경제 주간지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진성그룹 유령회사 통한 수상한 자금 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비록 작은 단신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진성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증권계에서는 알 수 없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강태민은 기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시기하는 경쟁자들의 조잡한 공격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노련한 경영자인 그는 이 작은 기사 뒤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를 지시했지만 강태민은 자신의 측근들을 이용해 형식적인 감사로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통제력을 과신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집에서 조용히 아이나 돌보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서연은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백 선생이 움직였다. 그는 국세청 내부의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진성그룹의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넘겼다.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렸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국세청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진성그룹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국세청의 압수수색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분노한 소액 주주들은 연일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강태민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한 번 터진 둑은 그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본 강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무능한 아들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계속되는 언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는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그룹의 모든 이사진이 참석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강태민에게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지게 할 생각이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강태민은 자신의 방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겁에 질려 전화한 오수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사회에서 몇 마디만 하면 다들 조용해질 거야 라고 큰소리쳤다. 그는 아직도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조용히 이사회에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수많은 화려한 드레스를 지나 가장 단순하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멈췄다.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이제 막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은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의 아들 강태민은 연단에 서서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마른 입술을 죽였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아버님, 최근 저희 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들로 인해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태민은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 내용은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했다. 그는 언론의 과장 보도와 경쟁사들의 흑색 선전을 탓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한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 강태민, 진성그룹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모든 혼란은 곧 정리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연설을 마치고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의 곁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조민준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집안에서 슬픔에 잠겨있던 아내가 감히 이 신성한 공간에 발을 들이다니. 한 이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경비를 불러서 끌어내시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조민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서연 여사께서는 강태민 이사의 아내 자격이 아닌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인 진성그룹 주식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에 참석할 법적 권리가 충분합니다. 조민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반대하던 이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충격에 빠진 강 회장조차 아들의 추문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참석을 허락했다. 서연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강태민의 맞은편에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힘을 담고 있었다. 당신의 거짓말, 참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그 연극도 오늘로 끝이에요. 강태민 씨. 말을 마친 서연이 조민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조민준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 나타난 첫 번째 화면에 모든 이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화면에 뜬 것은 서연이 아이를 낳던 날 오수진이 보냈던 음란한 사진과 조롱 섞인 문자 메시지였다. 오빠, 나보고 싶지? 그 낡은 건 버리고 빨리 나한테 돌아와.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과 혐오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동안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강태민이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화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진성그룹의 비밀 장부 스캔 파일. 비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로 송금된 내역. 그리고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차례로 나타났다. 서연은 과거 M&A 전문가였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각각의 증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철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나갔다. 회의실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친 회사가 이토록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았다. 그는 아들이 이 정도의 쓰레기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자선 파티에서 녹음했던 오수진의 목소리였다. 아,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에요. 오빠의 천재적인 금융 전략이죠. 케이맨 제도에 있는 저희 쪽 SBC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한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과시하는 오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민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가 서연에게 닿기 전에 조민준과 경호원들이 그의 몸을 제압했다. 바라카는 강태민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발가벗겨진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모든 것이 폭로된 후 서연은 혼란에 빠진 회의실을 등지고 조용히 자신의 아버지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불과 몇십 분 만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아들에 대한 분노,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그의 얼굴에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연약한 여인이 그들의 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이다. 폭풍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도 같았다. 강태민은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이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가시고 깊은 절망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한때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후계자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이 시간부로 강태민을 진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한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이어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또한 이사회는 강태민 이사가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강 회장의 자기 희생적인 결단에 이사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무너져가는 그룹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만장일치로 강태민의 파면과 법적 조치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룹의 황태자였던 강태민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범죄자 신세로 전락했다.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그를 이사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질질 끌다시피 회의실 밖으로 내쫓았다. 복도를 지나면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경멸과 동정, 혹은 고소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강태민에게는 그 시선들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의 오만했던 성은 한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바로 그 시각. 한서연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조민준의 법무팀은 이사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증거 자료를 대검찰청 특수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미 내사를 진행하고 있던 차에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자 지체 없이 움직였다. 강태민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을 때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진성그룹 본사와 강태민의 자택, 그리고 SJ 코스메틱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오수진은 자신의 청담동 빌라에서 더 여유롭게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멋지게 해결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당연히 택배 기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의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아버지인 오 회장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뇌물 공여, 횡령, 배임, 조세 포탈.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명이 적힌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들의 비리 제국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서연은 혼란에 빠진 진성그룹 빌딩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차를 타고 떠날 때 건물 입구는 이미 사건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차가 사거리 신호에 걸려 멈춰섰다. 바로 옆 차선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췄다. 뒷좌석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오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찰나의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오수진의 눈에는 충격과 증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반면 서연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도 연민의 눈빛도 아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차갑고 공허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이내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오수진에게는 그 무관심이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진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 회장은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들의 죄를 대신 사죄하고 투명 경영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약속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망가진 왕국에 깨진 왕관을 다시 쓰려는 늙고 지친 왕이었다. 서연은 강씨 일가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자신만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밖의 세상이 온통 난리였지만 그곳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조용히 아기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전쟁은 바로 이 작은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화면에서는 검찰에 소환되는 강태민의 초췌한 모습과 체포되는 오씨 부녀의 극적인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진성그룹 황태자의 몰락, 정경유착의 추악한 실체,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다.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배신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평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성 게이트의 재판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막을 내렸다. 강태민과 오수진, 그리고 오 회장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대한민국 사회는 한바탕 거대한 홍역을 치렀다. 진성그룹은 강 회장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간신히 공중분해는 면했지만 그룹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한서연은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민준 변호사를 통해 강태민과의 이혼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 지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녀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 지훈을 강씨 집안의 족보에서 완전히 지원했고 그 어떤 의무와 권리에서도 벗어나게 했다. 아이가 아비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서연은 마침내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아내 자신의 옷가지와 아들의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한때는 꿈의 궁전이었지만 결국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던 그곳의 모든 사치와 허영을 미련 없이 버리고 나왔다. 차가 저택의 정문을 빠져나올 때 그녀는 백미러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화려한 강남이 아닌 보다 활기차고 젊은 기운이 넘치는 성수동의 한 스마트 빌딩. 그곳에 SY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투자 회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회사의 대표는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그늘에 갇힌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뚝 선 당당한 사업가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SY 파트너스는 일반적인 투자 회사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서연은 자신의 전문 분야였던 M&A 대신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의 이런 행보는 과거 진성그룹이 저질렀던 약탈적인 경영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 그녀는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사람을 키우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서 새로운 보람과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에 스와이 파트너스는 빠르게 업계의 신뢰를 얻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사무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조민준 변호사와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동철 실장이었다. 조민준은 이제 SY 파트너스의 법률 고문으로서 그녀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김동철 실장은 서연의 배려로 해외에서 딸의 치료를 무사히 마친 뒤 귀국하여 현재 SY 파트너스의 사회 공헌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표님, 이번에 저희가 지원한 청년 기업이 정부 R&D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기쁜 얼굴로 보고했다. 서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격려했다. 다 김 실장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많이 발굴해주세요.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위태로운 공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동료 관계였다. 업무가 끝난 후 서연은 아들 지훈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과거의 저택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공간이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지훈이 엄마 하고 외치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그토록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잠든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서연은 잠시 서재의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때는 차가운 배신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그녀가 새롭게 만들어갈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 역시 상처 입고 변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주저앉았다면 그녀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았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그리고 마침내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 복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녀만의 치열한 통과 의례였다. 서재 밖에서 지훈이 잠결에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야경에서 눈을 떼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어둠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걸어갈 밝고 희망찬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 한서연이었다.